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일자리는 성장한 만큼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실질 국내 총생산 10억 원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개수가 17.9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취업개수는 GDP 10억 원의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로 고용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개수가 1년 전보다 0.2명 줄어든 10.6명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이 18%에 이르러 5년째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용률이 17.9%로 2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연금과 복지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탓에 은퇴한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층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중도 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극우 후보 마린 르펜을 꺾고 역대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마크롱은 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에 이어 프랑스 제5공화국의 8번째 대통령에 오르게 됐고 올해 39살인 마크롱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이며 현 주요국 국가 수반 중에서도 가장 젊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요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가전의 경우 우리나라를 100으로 뒀을 때 중국이 현재는 90이지만 5년 뒤면 우리와 같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통신기기는 중국의 품질 경쟁력이 90에서 95로 기술 경쟁력은 92에서 95로 오를 전망이고 신산업 대응 경쟁력 관련해서도 철강은 95에서 98로 석유화학도 95에서 우리와 같은 100까지 오르는 등 많은 업종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지내고 왔고요. 이제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또 한 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점을 또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상승 랠리 이어갑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장세에 조금 더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장밋빛 전망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 성향 마크롱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이 한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이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는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닥 또 소형주 위주로 투자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좀 소외감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방향성을 보고 어떤 그림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시장에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2258.23포인트입니다. 2260선까지 터치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일주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226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2259.91포인트 0.8%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사는데요. 강하게 매수합니다. 3,181억 원이나 매수하고요. 기관 개인은 팝니다. 개인은 요 근래 지수가 고점 뚫고 나가면 계속해서 차익 실현 나서는 모습이죠. 2,003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1,53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는 금융투자만이 오늘 524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9거래일 상승이네요. SK하이닉스도 어느새 56,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도 15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한국전력도 2%대 상승 골고루 보여줍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도 상승하고요. 삼성물산, 특히 현대모비스가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23만 8,500원 외국계 매수가 오늘 강하게 집중이 되고 있고요. 신한제도 상승하고 포스코가 시가총액 10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오늘 1.12% 정도 하락하네요.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KB금융 모두
상승하고요. LG화학은 보합권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눈에 띄는데요. 전거래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5%대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느새 33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640선 터치를 하면서 1%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매수하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죠. 오늘 전략 후강 장세 보입니다. 638포인트부터 641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특히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640선 터치한 이후에 위로 더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는데요. 기관은 68억 원밖에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416억 원이나 사면서 코스닥 시장도 이끌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이끄는 장입니다. 개인이 461억 원 반대로 매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죠. 셀트리온이 강합니다. 오늘 94,500원. 오랜만에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요. 5% 가까운 상승입니다. 카카오도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 나온 뒤에 95,00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네요. CJENM도 오늘 반등 나왔고요. 메디톡스도 52만원대 거의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로에는 88,700원 1%대의 낙폭이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죠. 코미팜, 휴젤, 컴투스,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하는데 SK머티리얼즈만 조금의 하락이 보입니다. 18만원 터치한 뒤에 18만원 위로 잘 뚫고 나가지 못하는 SK머티리얼즈. 근데 오늘도 1.5% 정도 낙폭이 있습니다. 자,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죠. SFA도 8만원 터치한 뒤에 다시금 하락하고요. GS홈쇼핑도 조금의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CJ홈쇼핑, 서울반도체 모두 상승하는데요. 파라다이스 15,000원 회복했고요. CJ홈쇼핑도 20만원 이제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도 2만원까지 100원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1원 10전에 거래가 되고요. 1원 60전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14%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오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는 신고가 경신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640선 탈환한 모습입니다. 어떤 이슈들의 오늘장이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유럽 쪽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는데요.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로화가 6개월 내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에 대한 판단을? 일단은 지난달 23일에 치러졌던 1차 대선에서 일단은 이제 시장이 가장 좀 두려워했던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피했었죠. 그러니까 극우 성향 정당 르펜 후보와 극좌 성향의 멜랑쇼 후보 이 두 후보가 결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두 정당 모두 이제 EU 탈퇴 공약을 내세웠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좀 위로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연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도 우파의 이제 마크롱 후보가 결선으로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대로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이제 마크롱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유로존 통합이 그대로 이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존 정부의 정책을 이제 큰 틀에서 큰 변화 없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계승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좀 도모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결국에 이제 어제 유로존 증시도 이제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어떤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으로 좀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서 유로화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포퓰리즘 정당 전반적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후에 벌어질 어떤 유로존 정치 이벤트들이 비교적 여론조사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유로존 쪽이 경기 펀더멘탈은 계속 양호한 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22쪽이
이제 다음 달 8일에 이제 통화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유로존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염두하면서 사실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크롱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테이퍼링 논의가 좀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좀 남아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뭐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가에 의한 상승이고 지금 2분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20일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상반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음 달보다는 오히려 좀 3, 4분기 이후에 좀 테이퍼링 논의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유로존 어떤 경기 펀더멘탈이 양호하게 계속 나온다는 부분, 그다음에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재개되는 그런 양상을 띠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게 미국이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4월 지표 보니까 잘 나왔어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시장을? 일단은 이제 4월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당초 이제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죠. 1% 이상을 봤었습니다만 0.7%에 그치면서 미국 경기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 때의 어떤 경기 회복 속도를 지금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3월 달에 좀 이상기후 영향으로 좀 고용 지표가 부진했었습니다만 이제 4월달 고용이 지금 시장 예상치가 18만 명대였는데 21만 명대 증가세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고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또 이제 광의 실업률 자체도 이제 8% 뭐 중반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 고용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어떤 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재확인됨에 따라서 5월 FOMC 회의 때는 이제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쉬어갔습니다만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대로 미국 쪽의 그 경제 지표가 계속 호조세를 나타낸다라고 가정하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긴축의 의미라기보다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한 반증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해석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지금의 어떤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는데 좀 뒷받침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지 여부를 봐야겠습니다만 고용시장, 주택시장 여전히 양호한 상황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미국 금리가 좀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미국 경기를 아직은 좀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에는 여전히 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어쨌든 국내 코스피가 그 진검다리 휴일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사실은 좀 쉬어가지 않겠냐라고 봤었습니다만 거래량이 높지 않았습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인의 수매수세가 좀 주목할 만한 그 분량으로 좀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어떤 대형 수출주들의 퍼포먼스를 유지시켜줬던 매크로 경기 상황, 특히 이제 국내 수출 쪽이 4월달 수출이 좀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이 5월달, 6월달까지도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면 계속 좀 쏠림 현상은 지속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코스피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저희는 IT라든가 산업재 쪽에 그 업종,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은 계속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내일 대선 이후에 결국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성이 높아지게 되면 좀 매수주라든가 또 중형주 쪽에도 분명히 좀 이 대형 수출주의 좀 괴리가 벌어졌던 그 수익률을 좀 좁히는 좀 키맞추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형 수출주 여전히 비중 유지를 해야겠습니다만 내수주라든가 중소형주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벽 프랑스 얘기를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현기 연구원과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어때요?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이 된 걸 시장에선 좀 반기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EU 탈퇴 시비라든지 외국 기업에 대한 고용에 대한 과세 같은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좀 환호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프랑스 선거가 갖는 의미가 큰데요. 국제 정치적 의미로 보면은 유럽 내 급진 우파 정당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의 민의가 EU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프랑스 국내적인 정치적 의미를 본다면 기존 양대 정당이 실업이라든지 격차 문제를 일찌감치 해소를 못해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5년간에 걸쳐서 5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경기 부양이라든지 대출 삭감과 같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제적 의미로 보면은 EU 내 주는 나라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있고요. 또 받는 나라인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 있는데 EU 예산의 주요 자금 출자국인 프랑스가 EU를 떠나지 않음에 따라서 피구 국가의 그 신용 위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프랑스와 독일 간의 그 국제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유럽의 금융시장도 좀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9월에는 독일 쪽이 있고요. 내년 2월이 좀 멀긴 하게 느껴지지만 이탈리아 총선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중도 성향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좀 극우 쪽이나 극좌 쪽으로 가는 이런 불안정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지금 현재 집권당이 아무래도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탈리아가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탈리아는 여당, 민주당 내에서 렌치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 집단 탈당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좌파 우파도 아닌 포퓰리즘 정당이 오성운동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안에서도 실업률 문제, 누적된 채무, 그리고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로존을 탈퇴를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오성운동당이 일당이 됐을 경우에는 나토가 개혁하지 않으면 탈퇴를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범대서양 무역 투자 협정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체제가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 정당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류 정당이 연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제 문제는 차기 정부가 연립당이 됐을 경우에는 의회 기반이 극히 취약해져서 개혁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탈리아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투자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유로화도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유로화 같은 경우 6개월에 최고치까지 지금 급등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프렉시트 리스크 해소로 유로화가 좀 변동성이 강해질 것 같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는데 달러화 대비해서 강세로 좀 돌아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1루에 1.1달러까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좀 횡보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4월 22 이사회에서 드라기 총재가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달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4월 하순에 프랑스 1차 대선 결과 유럽연합 지지파인 마크롱이 확정되면서 아무래도 주요 통화에 대해서
빨리 상승을 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6월 달에 실시되는 프랑스 하원 선거에서는 577명을 뽑는데요. 이 안에서도 아무래도 각 지역별로 역사라든지 경제 그리고 정치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르펜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유럽의 주식시장은 좀 올라가겠지만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조정 국면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은 잘 갈 수 있지만 환율은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미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미국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저희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70%에서 90%까지 높아진 건데 이게 금리 인상이 되면은 주식시장이 결국에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더 빨라지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6월 금리 인상을 미룬다면은 FRB가 정치적인 압력에 불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월과 9월에도 금리는 계속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연준 안에서도 매파 쪽의 발언 강도가 좀 세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980년 이후에 미국의 6개월 이상 정책금리가 인상된 적은 총 6번 있었습니다. 정책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모두 플러스 수익을 거뒀는데요. 주가는 장기간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요 정책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는 미국 경제가 화랑에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결정적인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수익도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볼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최근 신경제로 들어갔던 90년대 이후의 금리 사이클을 보면 세 번 모두 평균 주가 상승률이 플러스 6.4%를 기록했고요. 주가 상승률 상위 업종을 보면 IT나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금융 업종이었다는 점에서는 이들 업종으로 아무래도 주시장의 그 양극화 현상이 미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가 얘기만 나왔지 이제 수치로 이렇게 저희한테 체감이 되는 거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중국 판매량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화장품 수출 감소도 지금 계속되는 거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 철수 지금 거의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앞으로도 이런 철수 결정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추진하던 것들을 보류하거나 진행을 멈추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네, 사드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의 그 방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귀의 땅인 중국에서 쓰러진 채 엎드려 있는 롯데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또 울면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전화 유복 기회를 삼아서 해외 진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되어 있던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4년간 영업 적자가 1,500억 원에 기록한 끝에 중국 사업을 올해 적기로 돼 있고요.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누적 차입금이 4조 5천억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상당히 경영난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그 유통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홈쇼핑이라든지 패션 의류, K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특유의 그 폐쇄적인 분위기, 여기에 모방이라든지 영업 노하우를 빼앗는 이런 전략, 그리고 의견 차이, 그리고 신규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분수령이 될 게 내일 대선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내일 대선 이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사드 보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직접 항의라든지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드 문제로 미중 간의 미로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북미 대화를 지금 중계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북미 간의 1.5 트랙의 양자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3자 협상까지 나가는 그 외교적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도가 좀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상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한중 간의 정상 간에는 14일부터 15일간에 걸치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 국제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그 새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파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7월에 G20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와 같이 중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양국의 정상이 연쇄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대선 이후에는 한중 관계가 갈등을 정점을 좀 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을 좀 지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슈 칼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리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두 분의 패널과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인데 메리츠증권의 장기환 부장 그리고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